네, 뭐 산에 진미가 있어도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요. 이게 주사제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결국 혈관 안으로 넣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혈관에 넣을 때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지 될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전 시간에 계속 이렇게 강조가 됐던 부분인데요. 제일 문제되는 게 인펙션이죠, 결국은. 근데 인펙션이 뭐 밖에 다니면서 뭐 생기는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겠다 하겠지만, 병원에 인펙션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곳에서 인펙션이 생긴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뭐 저는 이렇게 종로 2가에서 개업을 하고 있고 그 땅 한 평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뭐 후드까지 설치해가지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수칙들은 좀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간호사들한테도 늘상 교육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꼭 의료인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이게 국민성 자체가 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니까 나에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선진국에서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우리는 기침을 하고 열이 나도 아유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국민성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 사람들의 탓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가깝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교육을 좀 시켜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황당한 일이 이제 이렇게 터졌는데요. 뭐 IVNT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물론 뭐 가격에 상관없이 해달라는 사람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만 돼도 맞을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대체 몇 명을 IVNT를 해야지 내가 수익적으로 도움이 될 건가를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상당히 보상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12주 치료하는데 42,000달러, 그러니까 4,900만 원이고요. 한 알에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80명이 넘으면 수십억 원을 물어야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관의 존폐 위기에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의료기관 존폐 위기가 아니라 뭐 신용불량자부터 시작해서 뭐 인생이 거의 망가지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냥 뭐 겁을 먹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마이어스 칵테일이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지 되겠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사실 뭐 구더기 안 생기게 장을 맛있게 담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이어스 칵테일은 영양요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수액 주사 방법입니다. 이런 뭐 영양제 같은 것들을 다 주사액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건데요. 뭐 간단하게는 근육통부터 뭐 감기 이런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심지어는 건강하다고 하는 운동선수들에게조차도 이런 주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고 암이 있는 환자들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요소들이죠.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뭐 주사제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사제들을 쓰면서 감염이 생길 걸 계속 우려를 한다면은 도저히 쓸 수가 없겠죠.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몇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은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하는 행위지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지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될 부분들입니다.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이게 노인 환자들한테는 터니켓을 너무 강하게 감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좀 도움이 됩니다. 뭐 저는 이게 30대 초, 30대 중반만 돼도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고령 환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게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그런 노인분들 보면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하듯이 똑같이 터니켓을 그렇게 감으면 혈관이 굉장히 잘 터지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찔러야지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스킨을 한번 뚫는데 인펙션의 확률이 있으니까 몇 번을 뚫으면 역시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좀 주의를 하시고, 혈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터니켓을 처음에 감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터니켓을 풀고 IV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해보면 그게 또 쉽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감아놓고 가능하면 빨리 IV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늘어나 있는 풍선에
잠깐만 또 건드리면 풍선이 터지지 않습니까? 혈관이 그렇게 금방 터질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이제 가는 니들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22게이지나 24게이지 정도 쓰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혈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 주사액은 22게이지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 24게이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를 넣을 때 이제 바벨의 위치인데요. 바벨은 항상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45도 방향으로 넣어서 일단 혈액이 비치면 더 각도를 낮춰서 넣는 건데, 사실 뭐 우리가 자전거 탈 때 뭐 오른발 돌리면 왼발이 위치가 어디에 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듯이,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익숙해지면 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 IV를 접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지 되겠죠. 뭐니 해도 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다 집어넣고라도 고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혈관이 뭐 당연히 터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요 들어가 있는 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카테터가 위치하고 있는 끝까지 테이프를 좀 붙여주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 요쪽 부분에만 붙여주면, 이게 손이라는 건 팔이라는 건 항상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위트 되면서 이게 혈관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카테터 끝부분까지 잘 위치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좀 붙여주시면, 고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혈관이 굉장히 안 좋은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IVNT를 일주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또는 뭐 비타민 고농도 암 환자분들 맞는 주사 같은 것들은 오랜 기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혈관이 계속 쓰다 보면은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실패하게 되면 또 더 망가지게 될 거고요. 그런 혈관들을 좀 아끼는 게 제일 좋은데, 혈관을 좀 아끼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그런 방법들을 숙지를 하고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피부를 조금 더 촉촉하게 유지를 한다든지, 이게 뭐 그 햇볕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고, 또 프로테인이 있는 음식들을 좀 충분히 드실 걸 환자들한테 권유하는 게 좀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주사를 놓는 사람이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편한 위치에 있는 혈관을 찾아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티칭이 돼야지 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잘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놓으면은 문제는 뭐 완전히 달라지겠죠. 뭐 영양 수액 주사야 이 사람한테 놓을 걸 다른 사람한테 놓는다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다른 약들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고, 어디에 어떻게 놓느냐가 이게 수액의 반이나 차지를 한다 하니까 뭐 시작이 반인 것처럼 거의 이게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V를 하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 뭐 이머전시에 좀 속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뭐 가벼운 이머전시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이머전시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를 해야지 되는데요. 나머지는 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에어 엠볼리즘 같은 것들은 뭐 아시다시피 그 링겔 라인에 있는 에어를 좀 주의를 하는 건데, 사실 조금씩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IV 라인이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액이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해 있는 게 제일 문제죠. 환자가 대부분은 쳐다보고 있지만 주사 맞으면서 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꼭 주의를 주고, 아니면 알람을 좀 맞춰놓고 그 간호사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에 제일 첫 번째 사인은요, 통증입니다. 통증.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면 그 환자를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할 건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 건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아파하는가를 이제 첫 번째 봐야지 되겠죠. 이게 대부분은 주사 맞을 때 생기는 일이지만, 이렇게 이제 멍이 드는 거는 주사 맞고 나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멍이 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비타민 D 데피션시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비타민 E 영양제 같은 것들 많이 드시고 오메가3 드시면 지혈작용이 좀 떨어지거든요. 물론 뭐 아스피린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환자들한테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한 5분 동안 그렇게 이제 누르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소한 1분 이상요 누르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IV를 하거나 혈액 샘플을 하고 나서 이게 눌러라 하면은 환자들이 있는 힘껏을 다 해서 누르게 되죠. 근데 우리 이제 지혈작용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플레이트
아틀릿 그 플러그가 생겨야지만 지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마한 구멍을 막기 위해서 이만큼을 꽉 눌러버려서 서큘레이션이 안 된다면 이런 클로팅 팩터들이 그 혈관에 모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클랏이 생기지 않을 거고, 그러면 지혈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혈을 할 때는 반드시 그냥 살짝만 얹고 있으면 되거든요. 손가락 2개 정도 올리고만 있고 5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최소한 1분 정도 하라고 환자들한테 티칭을 좀 해줘야 되겠죠. 문지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라바세이션인데요. 익스트라바세이션은 혈관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이 그 말 그 자체가. 근데 이게 티슈 데미지가 발생시킬 수 있는 약물일 때 익스트라바세이션이 되는 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페인이 제일 먼저 생기게 되고요. 페인이 있을 때 내가 주는 약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빨리 뽑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혈관을 찾아서 주든지 아니면 이것부터 빨리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처치가 좀 늦어지거나 양이 많이 밖으로 새게 되면 스킨 네크로시스가 생기거든요. 서브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생겼을 때는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영양주사는 대부분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지만 제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이제 미네랄 주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농도라든지 뭐 밖으로 새는 건 아닌지 혹시나 붓지는 않은지, 특히나 미네랄 주사 줄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이제 샜을 때 우리가 대부분 냉찜질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페인이 생기니까 물론 그런데요. 냉찜질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온찜질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아미노애시드를 한다거나 뭐 칼슘이 들어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 또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니톨도 가끔 쓰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마니톨, 바이오카보네이트 뭐 이런 것들은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웜팩을 대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서브사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플레바이티스인데요. 플레바이티스는 인플라메이션입니다. 이게 인펙션이 아니고 인플라메이션. 그러니까 뭔가가 계속 거기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게 문제죠. 그래서 혈관이 만져진다든지 혈관을 따라서 붓는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사인이 되고요. 이럴 때는 뭐 인펙션이 아니기 때문에 안티바이오틱스를 줘도 뭐 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뭐 엔세이드 정도 주시고 좀 경과를 지켜보는 게 제일 첫 번째 트리트먼트 초이스입니다. 이게 잘 생길 수 있는 거는 물론 뭐 여러 번 건드리니까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수액의 농도가 틀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또 고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혈관 안에서 계속 그 카테터가 움직일 때 혈관 벽을 건드리면서 생길 수 있는 인플라메이션도 플레바이티스가 생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카테터 끝까지 고정을 좀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농도는 이렇게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렇게 농도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해서 이렇게 수액 농도를 넣고 농도 그 양을 넣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대개는 그 아이소토닉한 게 300에서 310 정도가 이제 아이소토닉하고, 이 정도는 우리 블러드의 그 아이소토니스티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페리페럴로는 가능하면 900 이상은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900 이상이 되면 가급적 이제 센트럴 베인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필트레이션인데요. 인필트레이션은 엑스트라바세이션과 똑같이 그 베슬 바깥으로 플루이드가 새 나가는 거죠. 약물이 새 나가는 건데, 인필트레이션은 그 엑스트라바세이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가는 겁니다. 대신에 티슈 데미지가 없이 부어 있기만 하고 스웰링만 돼 있고 나중에 서브사이드 될 수가 있죠. 근데 양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서큘레이션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EB를 좀 감아 주시고요. 팔을 조금 높이 들고, 심장보다도 조금 높이 들고 하루 정도 지나면은 거의 다 서브사이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하지 않지만 페리페럴을 할 때는 별로 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불나가 생기는 건데요. 이게 뭐 흔하게는 그 반창고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좀 흔하게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게 스킨 텐전 때문에 이게 불나들이 생깁니다. 이게 페리페럴 쪽은 뭐 1시간, 뭐 길어봤자 2시간 정도니까 별로 안 생기지만, 이게 이제 센트럴 그 라인을 이제 드레싱하고 붙여놓는 반창고들은
보통 우리가 2일에서 3일 정도 드레싱을 그대로 부착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블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센트럴 라인을 사용하시고 드레싱 하실 때는 가급적 스킨을 당기고 그 위에 살짝 이렇게 얹어 놓는 게 제일 좋은 드레싱 방법입니다. 이 센트럴 베인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페리페랄은 뭐 우리가 흔하게 쓰니까 뭐 쉽게 하실 수 있고, 센트럴 베인은 아무래도 좀 이게 접하지를 못하시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게 이용하기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한데, 몇 가지 팁들만 알면은 굉장히 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리페랄보다도 훨씬 더 쉽게요. 이게 우리가 센트럴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주글라 베인, 그 서브클라비안 베인, 그 다음에 페모랄 베인을 쓰는데, 이게 보행의 문제 때문에 페모랄 베인은 별로 쓰지 않죠. 그래서 위쪽 상체 쪽으로 가급적이면 쓰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인트라 주글라 베인은 이렇게 목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서브클라비안 베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페리페랄에서부터 센트럴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뭐 세팔릭 베인이나 바질락 베인을 이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페리페랄에서 센트럴로 이렇게 넣어줄 때는 그 브로비아 카테타나 보통 소아한테 많이 쓰고요. 히크만 카테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길이가 길기 때문에 페리페랄에서 센트럴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카테타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렇게 그 다크론 커프가 있다는 겁니다. 다크론 커프는 서브큐에서 어디든 유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안쪽으로는 밀봉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밀봉 상태가 유지가 되면 제일 좋은 게 인펙션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좋은 거는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수영도 하라고 하는데, 뭐 수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지만 수영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이 이렇게 유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게 뭐 그렇게 심하게 뭐 샤워할 때 주의를 하라든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사실 더 한 단계 좋은 게 임플란티드 포트죠. 임플란티드 포트는 모양이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 안에 심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런 모양들을 씁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이런 모양들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여기 센터에 septum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플루이드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넣어줄 때는 반드시 허브 니들을 써야지 되는데요. 이게 모양 자체가 틀립니다. 일반 니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고기에서 써야지만 되는 허브 니들인데, 허브 니들로 찌르면은 한 2만 번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임포티드 카테타를요. 포트를 2만 번 정도 찌를 수 있는데, 이걸 쓰면은 몇 번 못 쓰거든요. 다 찢어져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앰플을 딸 때도 고무마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 니들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유리 조각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찌르면 고무 조각들도 물론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임포티드 그 포트를 쓸 때는 반드시 허브 니들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뭐 나비바늘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비바늘로 사용하시는 분이 또 가끔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는가가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히크만 카테타는 페리페랄에 있으니까, 페리페랄은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던 것들이니까 크게 이제 부담이 없는데, 이렇게 포트를 이제 IV를 해주고 빼내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레싱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한 번만 보시면은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가 이제 포트가 있는 자리죠. 처음에 베타딘으로 한번 닦아주고요. 이 베타딘은 말라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코올로 좀 닦아주는 거거든요. 물론 알코올로 닦는 그런 효과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조금 더 넓게 닦아주면 더 좋겠죠. 여기는 셀라인이 들어있고요. 셀라인에서 미리 이제 여기가 이제 갈라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들어있는 에어를 충분히 빼주고, 반드시 잡고요. 가운데를 찔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거지를 해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제 피가 나오면 이렇게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게 IV를 충분히 해서 한번 씻어준다는 개념으로 하면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포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브 니들 그 방향을 바벨 방향을 아래쪽으로 해서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요런 방향이 이제 아래쪽 방향인데요. 이렇게 넣는 이유는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한번 씻어주고 씻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에를 한번 완전히 씻어주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를 주입하게 되는 거죠. 보통 외래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 집에 갈 때 뽑고 가지만 이렇게 입원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이틀 내지 3일 정도 또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야지 되니까 비용 때문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스킨을 조금 늘려서 그 위에 살짝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드레싱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포트는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야지 되는데요. 포트를 관리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플루이드를 바꿀 때마다 셀라인을 10cc씩 좀 넣어주는 게 좀 좋습니다. 안에 있는 그걸 다 좀 씻어내는 거죠. 물론 뭐 밀려서 들어가니까 이게 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 포트 안에 남아있는 플루이드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씻어주고 다른 플루이드를 넣고 또 한번 씻어주고 플루이드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이게 이제 계속 사용할 때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쓰고요. 그 플러시를 해주고요. 쓰지 않을 때는 먼슬리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플러시도 해주지만 꼭 헤파리니제이션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헤파리니제이션은 뭐 용량은 이렇게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헤파리니제이션은 이렇게 셀라인 9cc에 헤파린 1cc를 써서 이제 하는데 이것도 20cc 중에 1cc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또 19cc가 남아 있는데 내가 이게 빨리 쓸 수가 없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항상 쓸 때는 날짜를 좀 쓰고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은 좀 폐기를 뭐 아깝지만 폐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를 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플루이드를 맞을 상황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죠. 물론 좋은 건데 좋은 걸 이 사람한테 줘서 부담을 준다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오버로드가 돼 있는 것들을 반드시 이제 상황을 좀 봐야지 되고요. 플루이드를 주고 나서 이거 혹시라도 오버로드가 된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제일 흔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데마죠. 이게 발목 같은 데 보면은 뭐 양말 끈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티비아 앞쪽에 피팅 이데마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루이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지만 사실은 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이게 수액을 과다로 주는 바람에 뇌사에 빠진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아침에 와가지고 ODW로 5,000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수술을 했는데요. ODW 5,000을 계속 하루 종일 맞으니까 당연히 브레인 이데마가 오고 그 다음에 뇌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루이드를 주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건가, 어떤 플루이드를 줘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특성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ODW는 덱스트로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조금 들으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나누는 게 ODW하고 NS이긴 합니다. 이게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ODW는 퓨어 워터입니다. 그러니까 덱스트로즈만 빼면 워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류수랑 똑같단 말이죠. 증류수에 그냥 설탕을 섞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NS는 크리스탈로이드입니다. 전해질이 있는 거죠. 전해질이 있는 거하고 그냥 워터하고는 이거 자체가 성질이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물론 블러드하고도 완전히 좀 틀리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 그 강의록이 있는데 한번 색깔을 한번 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워터가 들어가면은 베인에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에 들어갈 거고 ICF까지 퓨어 워터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탈로이드는 베인에 들어가고 인터스티셜까지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게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그렇게 물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블러드는 마찬가지로 베인까지만 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부민을 주고 블러드 볼륨을 늘려주는 게 이런 효과 때문에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사액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런 주사들을 어떻게 또 이제 만들어내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침전물들이 생기는 이런 피지컬적인 문제랑 이제 뭐 차광 효과 때문에 생기는 이런 케미칼적인 문제, 또 두 약이 서로 이렇게 음과 양을 그 중화처럼 이렇게 이제 치료적인 목적에서 완전히 중화가 돼버리는 이런 효과까지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흔하게 맞닥뜨리는 문제가 이렇게 침전물이 생기는 거죠. 케미칼적인 문제는 사실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알파 리포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차광을 하시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뭐 차광을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사를 하실 때는 차광포를 좀 씌우시고 하시는 게 좋고, 글루타치온은 가급적이면 좀 빨리 주사를 해주는 게 또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침전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주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미노산, 셀레늄, 이렇게 비타민 C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비타민 C를 셀레나제, 셀리뉴, 둘 다 이제 셀레늄이죠. 이렇게 섞으면은 침전물이 이렇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많은 농도들이 서로 겹쳐지게 되면요. 근데 아미노산 수액제에 넣으면 이렇게 별로 안 생깁니다. 멀티블루 미네랄 주사들도 이렇게 별로 생기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서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비타민 C를 이렇게 아미노산 수액제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이렇게 섞으면은 이렇게 생기거든요. 2시간 지나도 이렇게 또 생기고요. 감초 주사랑 그 멀티블루 미네랄 주사를 이렇게 섞어도 이렇게 됩니다. 아미노산에 넣어도 똑같이 이렇게 되죠.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랑 비교해보면 확연히 틀리게 됩니다. 이게 뒷면이 안 비치죠. 이런 문제들은 그 주사기 하나를 사용해서 전부 다 뽑아냈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게 각각의 주사기로 각각의 그 주사약을 뽑아가지고 믹스를 하면 또 이런 문제들 조금 피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놓고 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영양 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다 섞어버리면 우리가 제일 좋지 않다고 하는 인스턴트의 대표적인 햄버거가 돼버리듯이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하고 어떻게 줘야지 될지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 주의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지 될 게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사기 하나로 이것도 뽑고 저것도 뽑고 다 뽑아가지고 믹스를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 따로 쓰는 게 좋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서로 믹스를 안 하시든지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생기진 않지만 생기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아나필락틱 샥인데요. 이게 외국에서는 에피펜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수입이 사실 되지 않고 에피네프린 앰플을 까서 조금 뽑아서 써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나필락틱 샥이 생겼을 경우에는 빨리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어른일 경우에는 0.5ml, 한 0.5cc 정도, 이렇게 반 앰플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머슬에다가 주면 되고요. 제일 쉽게 줄 수 있는 머슬이 그 허벅지 바깥쪽 머슬이죠. 그렇게 주든지 어깨에 주셔도 되고요. 또 IV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애들은 0.3mg 정도 이렇게 주면 되고 5분에서 10분 정도 간격으로 뭐 다시 한 번 더 재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쓰시는데, 내가 모르고 이런 문제들을 대하는 것보다 알고 있을 때 대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VNT를 해서 다른 환자들에게 좋은 영양들을 이렇게 보급을 해주실 때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